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위클리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소연, 최윤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족을 떠올리게 되는 따뜻한 시기인데요. 하지만 요즘처럼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가정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식비에 교육비에 주거비까지 일상 곳곳에서 변화가 체감되고 있는 요즘이죠. 이처럼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 오늘 위클리 이슈 포커스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핵심 정책들을 정리해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에 속도를 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반 소재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AI가 소재 물성을 예측하는 소재 AI 모델을 개발해 연구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 로봇이 24시간 실험을 수행하는 자율실험센터도 구축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데이터 기반 연구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문성을 강화한 전문가 공무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인공지능과 국제통상 등 분야는 장기재직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도록 할 계획인데요. 성과가 검증된 실무자를 빠르게 승진시키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도 함께 도입될 예정입니다.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핵심 부서에 배치해 성과 중심 인사를 강화할 방침으로 정부는 민간 인재 유입과 부처 간 인력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대 금융그룹이 벤처 스타트업 투자와 창업 지원에 1조 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벤처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4천억 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8천억 원 규모의 민간 벤처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융권 멘토링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확대해 초기 기업 육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는 투자부터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러 정책 소식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박소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귀속분 정기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이며 심사를 거친 장려금은 법정 지급 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액도 차등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호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안내문의 QR코드와 모바일 안내문 또는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 가구를 위한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또한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도 시범 운영됩니다.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 선거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불법 광고물 난립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 광고물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당과 후보자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 광고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선관위가 승인한 후보자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은 5개 광고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이나 후원금 모금 안내, 선거 이후 답례 광고물, 후원회 사무소용 광고물 등은 5개 광고물법에 따른 허가와 신고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지침 준수 여부와 정당 현수막의 표시, 설치 기준 위반 여부입니다. 규정을 어긴 광고물은 우선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특히 주말과 공휴일 대응팀도 별도로 운영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소식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최윤희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공공기관 채용 확대와 탈플라스틱 정책, 이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약 2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약 7천 명, 34%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같은 증가에는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한국철도공사의 교대제 확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단순한 채용 확대를 넘어 채용의 질도 함께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채용 비중은 정원의 6% 이상, 장애인 채용 역시 법적 기준을 웃돌았고 지역 인재 채용 비율도 40%를 넘어서면서 균형 있는 고용 구조가 점차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재무지표에서도 일부 개선 흐름이 확대됐습니다. 부채 규모 자체는 늘었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되면서 부채 비율은 오히려 6%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조직 문화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 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정부는 이번 공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고용과 재무, 조직 문화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새로운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30% 이상 줄이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사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생산 단계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이 추진됩니다. 제품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로 설계하는 에코 디자인이 도입되고 화장품 용기나 포장재 등은 종이 등 대체 소재로 전환이 유도됩니다. 또 배달 용기와 택배 포장도 과도한 포장을 줄이도록 기준이 강화되고 재활용 체계도 함께 바뀝니다. 페트병의 경우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그동안 소각되던 폐플라스틱도 재활용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선별 시스템과 열분해 기술 등을 도입해 재활용 효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역시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카페나 식당, 스포츠시설 등 민간 영역까지 확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자원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환경과 산업이 함께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정책 이슈를 짚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꼭 알아두셔야 할 정책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산업들을 탐구하는 산업백과 시간입니다. 박소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산업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요즘 고령화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입니다.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쉽게 말해 나이가 들어도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생활의 중심을 옮기기보다 내가 살던 집에서 가능한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익숙한 공간에서 평소의 일상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 늘 다니던 동네, 익숙한 생활 패턴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면 집안의 작은 턱 하나도 부담이 되고 욕실 바닥처럼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공간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일이나 혼자 식사를 챙기는 일도 점점 쉽지 않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 산업이 주목하는 건 지금 살고 있는 공간에서 얼마나 오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입니다. 실제로 여러 조사에서도 고령층 상당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길 원한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주거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집을 고칠 때 디자인이나 수납 효율성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안전성과 이동 편의성이 훨씬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턱을 낮추거나 없애고 욕실 바닥의 미끄럼 위험을 줄이고 야간 이동을 돕는 조명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지만 고령층에게는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들입니다. 이런 수요가 늘면서 주거 리모델링 시장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도 고령 친화 설계를 반영한 주거 모델 확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이 머무는 공간을 넘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기반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달라지는 건 집만이 아닙니다. 돌봄 서비스 방식도 함께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움이 필요해지면 시설 입소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집에서 받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받거나 생활 지원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 방식은 익숙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생활 리듬을 이어가기 쉽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각국에서도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를 강화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 시장입니다. 고령층의 소비 패턴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긴 뒤 치료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일상을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걷기 위해, 조금 더 깊이 잠들기 위해, 조금 더 활기 있는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흐름입니다. 이 변화는 식품이나 의료 서비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주거, 보험, 생활 서비스, 유통까지 영향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산업 구조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며 기업들도 고령층을 새로운 소비 주체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비용입니다. 집을 안전하게 바꾸는 비용, 그리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해외 분석에서도 고령층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생활 유지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서비스 접근성 차이가 크다는 점도 과제입니다. 도심에서는 선택지가 다양하지만 지방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문 돌봄 인력 확보 역시 중요한 숙제로 꼽힙니다. 앞으로 이 산업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리 없는 비용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책 지원과 민간 서비스 확대,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더 넓게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고령화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집과 생활 방식, 그리고 산업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갈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산업백과였습니다. 네, 에이징 인 플레이스 관련 업계 흐름까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통계로 사회를 읽어보는 데이터픽 시간입니다. 김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데이터로 사회를 알아보는 데이터픽 시간입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 청년 세대들에게 이제는 마치 허황된 꿈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실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특히 최근에는 집값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픽에서는 최신 지표들과 함께 서울 주택시장의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기준 전국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60.9로 전분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2024년 4분기 이후 3개분기 연속 이어지던 하락 흐름이 다시 상승 전환됐습니다. 즉 한동안 완화되던 주택구입 부담이 다시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1년간 다소 완화되는 듯했던 주택구입에 따른 금융부담이 은행 대출금리의 오름세로 실수요자들의 어깨를 짓누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주택구입 부담이 늘어났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서울입니다. 서울의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165.1,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42.4%입니다. 적정 부담 수준인 25.7%와 비교하면 약 1.65배 높은 수준인데요. 쉽게 말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대출 상환에 소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수치는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하는데 단순히 높은 정도를 넘어 위험 구간으로 평가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주거를 위한 소비 지출이 커진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주거비 외에 소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자연스럽게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확대되기 쉬운데요. 식비, 여가비, 교육비 등 다른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전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렇듯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이슈를 넘어 가계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는 단기간에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빠르고 직접적입니다. 집값은 비교적 완만하게 움직이지만 금리는 한 번의 인상만으로도 가계 부담을 보다 즉각적으로 확대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이 커질수록 주택 구매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 더욱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높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는 단순한 금융 변수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을 좌우하고 이로 인한 시장 흐름을 변화시키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금리로 인한 부담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집값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과 소득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같은 집값이라도 금리가 오르면 상환 부담은 즉각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겁니다. 흔히 주택 구입 부담을 결정하는 3대 변수를 집값, 금리,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중 가구 소득은 단기간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서 핵심은 집값이 비싼 경우와 금리가 비싼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현재는 높은 대출 금리가 부담 상승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 중심 시장이었다면 점점 금리 중심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현재 주택 시장은 집값이 아니라 금리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곧바로 주택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소비 위축과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적인 흐름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은 집값뿐만 아니라 금리 흐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준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져가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담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지는 금리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픽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흐름을 짚어드리는 테크노트 시간입니다. 채윤이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AI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중계와 맞춤형 팬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단순한 분석을 넘어 스포츠 중계와 관람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스포츠 산업에서도 새로운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스포츠는 보는 콘텐츠를 넘어
참여하고 소비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스포츠 중계는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가 경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시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선수의 과거 기록, 현재 컨디션, 경기 흐름을 분석해 이 선택이 성공할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까지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즉 단순 시청이 아니라 경기를 이해하면서 보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AI 에이전트 기술이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일즈포스의 에이전트 포스는 경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예측 정보까지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골프 중계에서는 선수의 샷 선택 확률이나 결과를 미리 계산해서 해설위원이 더 정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존에는 경험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데이터 기반 해설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변화는 팬 경험입니다. AI는 이제 각 시청자의 취향과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완전히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선수의 하이라이트만 자동으로 보여주거나 관심 있는 장면만 골라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 AI와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경기 정보 확인, 영상 다시 보기, 굿즈 구매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즉 스포츠 시청이 하나의 인터랙티브 경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수익 구조도 바꾸고 있습니다. AI는 팬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순간에 티켓 업그레이드, 상품 추천 같은 맞춤형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장에 오래 머문 관람객에게 VIP 좌석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AI는 팬 경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구매 전환을 유도하면서 매출 증가로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데이터 기업들은 선수의 움직임, 속도, 위치 등 수백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 구단과 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 영상 AI 기술을 활용하면 득점 장면이나 특정 선수의 활약을 자동으로 추출해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몇 시간 걸리던 편집 작업이 이제는 거의 실시간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음성 중계 서비스처럼 관람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변화는 스포츠 산업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좋은 경기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AI는 중계, 콘텐츠 제작, 팬 경험, 수익 구조까지 모든 영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데이터와 기술이 결합된 참여형 산업으로 더욱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테크노트였습니다. 네, 이어서 기술로 혁신을 주도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테크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하경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기술 혁신을 이끄는 인물을 소개해드리는 테크인입니다. 회사 하나의 운영을 바꾸는데 새로운 제품 하나보다 질문 하나가 더 강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테크인의 주인공 사티아 나델라입니다. 당신은 동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던진 인물인데요. 오늘은 사티아 나델라가 어떻게 회사의 방향을 바꾸고 왜 지금도 기술 혁신의 핵심 인물로 불리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델라는 1992년 입사해서 2014년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클라우드와 AI의 중심 기업으로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는데요. 나델라가 CEO가 됐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거대한 회사였습니다. 윈도우와 오피스가 있었고 시장 영향력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분위기는 조금 굳어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실수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문화와 협력보다는 부서 간 경쟁이 먼저 보이는 조직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델라는 바로 그 지점부터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가 꺼낸 말은 Know it all 대신 Run it all이었는데요. 계속 배우는 조직이 결국 더 멀리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당신은 동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돋보였는지보다 조직 전체가 더 잘 움직이도록 그가 만든 겁니다.
나델라의 첫 번째 변화는 회사가 일하는 공기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변화는 더 눈에 띄었는데요.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심을 PC 소프트웨어에서 클라우드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클라우드는 기업이 서버와 저장 장치 또 연산 자원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 빌려 쓸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흐름의 핵심인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키웁니다. 애저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AI 연산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개발자들이 코드를 올리고 협업하는 플랫폼인 깃허브를 75억 달러에 인수하게 됩니다. 개발자 생태계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하나로 묶기 시작한 건데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앞으로 등장할 기술들이 자신의 플랫폼 위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시대가 열렸죠. 많은 사람들은 챗GPT 열풍을 보면서 모델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나델라가 본 건 조금 더 넓은 그림이었다고 하는데요. 좋은 모델이 나오면 그 다음엔 무엇이 나올지, 또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지 그 구조를 먼저 본 셈입니다. 이때 애저와 오픈 AI의 연결이 주목해 볼 만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에 오픈 AI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선택은 오픈 AI의 모델과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결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픈 AI가 강력한 모델을 만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를 통해서 그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면서 전 세계 기업 고객에게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챗GPT가 세상을 흔들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경쟁력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기술 전환을 이끈 인물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는데요. 나델라는 최근에도 AI 시대일수록 EQ, 즉 공감과 협업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기계가 더 많은 일을 처리할수록 사람에게 남는 핵심은 판단하고 연결하고 함께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변화를 이끈 사티아 나델라를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테크인이었습니다. 네,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만큼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참 흥미로운데요. 저희 테크인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삶을 바꿀 혁신가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인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머니루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과 경제 이야기 쉽고 간단하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제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달 산업 동향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이른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전쟁 등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산업 생산은 0.3% 늘며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소비를 보여주는 소비 판매는 1.8%, 설비 투자도 1.5% 증가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늘어났다는 점에서 경기 전반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운송장비 생산이 늘면서 전체 산업 생산 증가를 이끌었고 서비스업도 금융과 운수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내구재 소비가 늘면서 소비 회복 흐름도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 영향으로 석유 정제 업종은 감소하는 등 일부 업종에서는 부담이 이어졌고 건설 투자 역시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주요 뉴스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주식 투자의 기초를 짚어보는 주린이 가이드 시간입니다. 김채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주린이를 위한 쉽고 친절한 주식 설명 시간, 주린이 가이드입니다.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처음에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주문 방식인데요. 지정가로 주문할지 시장가로 주문할지 고민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 주문의 대표적인 방식인 시장가와 지정가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지정가는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주문입니다. 시장가는 지금 가능한 가격에 빠르게 거래하는 주문입니다. 지정가와 시장가를 이해하려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거래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주식시장은 경쟁 매매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쉽게 말해 하나의 커다란 경매장과도 같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고 팔려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팔고 싶겠죠. 그리고 서로의 가격이 맞는 순간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매장 안에서 우리가 주문을 넣는 방식이 바로 지정가와 시정가입니다. 먼저 지정가 주문입니다. 흔히 보통가 주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정해서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10,000원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나는 9,800원에 사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9,800원에 주문을 넣는 것이 바로 지정가입니다. 지정가 주문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가격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사거나 내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리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죠. 하지만 단점은 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9,800원에 사고 싶어도 그 가격에 팔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는 체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시장가 주문입니다. 시장가는 현재 가격에서 거래 가능한 가격으로 바로 사고 팔겠다는 주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주식을 꼭 지금 사고 싶다면 가격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지금 살 수 있는 가격에 바로 사겠다고 주문을 넣는 방식입니다. 시장가의 가장 큰 장점은 체결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지금 바로 사거나 팔고 싶을 때 유리하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가격을 직접 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상한 가격보다 비싸게 사거나 또는 반대로 싸게 팔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서 시장가 주문을 넣었을 때 생각보다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정리해보면 지정가 주문은 가격을 우선하는 주문입니다. 시장가 주문은 속도를 우선하는 주문입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지정가와 시장가의 차이를 꼭 알고 주문해야 합니다. 무심코 지정가로 주문했다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지 않아 주식 주문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시장가로 주문했다가 예상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주문을 넣기 전에는 지금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원하는 가격인지 빠른 체결인지 신중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린이 가이드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을 분석해보는 코스피 가이드 시간입니다. 박소연 아나운서, 오늘 어떤 기업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가이드에서는 1분기 실적 발표와 AI 서비스 확대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네이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검색과 광고,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사업을 기반으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데요. 최근 시장의 관심은 기존 플랫폼 사업의 안정성과 함께 AI 기술을 실제 서비스와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자체 AI 기술을 활용해 검색과 쇼핑, 기업용 솔루션 전반에 AI 기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네이버의 매출은 3조 2,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418억 원으로 7.2% 늘었는데요. 검색 광고와 커머스 사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순이익은 2,9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3%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출 성장세와 AI 투자 확대가 동시에 나타난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주목할 부분은 AI 기반 서비스 확장입니다. 네이버는 최근 생성형 AI 기반 AI 탭 베타 서비스와 AI 브리핑 기능 확대를 통해 검색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키워드 검색 중심에서 보다 개인화되고 대화형에 가까운 검색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인데요. 회사 측은 2분기부터 쇼핑 로컬과 결합된 생성형 AI 광고를 테스트하고 3분기부터 본격적인 수익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광고와 커머스, 검색 전반의 AI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전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기존 광고 커머스 사업의 안정성과 AI 사업 확대 가능성을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정적인 플랫폼 수익 구조입니다. 검색, 광고와 커머스는 비교적 견조한 현금 창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AI 서비스의 실제 매출 전환 여부입니다. 현재는 투자 단계지만 회사가 예고한 3분기 수익화 성과가 가시화될지가 핵심입니다. 셋째, 비용 통제입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이어지는 만큼 수익성과 성장의 균형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앞으로의 네이버의 AI 서비스 상용화 성과가 주가 흐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가이드였습니다. 네, 코스피 대표 기업을 살펴봤으니 이번엔 코스닥 기업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최윤희 아나운서, 어떤 기업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가이드에서 살펴볼 기업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한마디로 약을 더 정확한 곳에 전달하는 기술을 만드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특히 이 회사의 핵심은 BBB 셔틀이라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 약이 뇌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 물질을 차단하는 뇌혈관 장벽이 있는데요. 이 장벽 때문에 좋은 약도 뇌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BL 바이오는 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최근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ABL 바이오는 담도암 치료제 토베시미그의 임상 결과 발표 이후 주가가 약 2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체 생존 기간이라는 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승인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게 완전 실패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지표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에서 FDA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뭘까요? 핵심은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개별 신약이 아니라 플랫폼 기술에 있기 때문입니다. ABL 바이오는 단일 약 하나로 평가받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신약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기반 기업입니다. 특히 BBB 셔틀 기술은 뇌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질환은 약 전달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시장 규모 자체가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약을 뇌로 보내는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BL 바이오의 기술은 뇌뿐만 아니라 근육, 심장 같은 다른 조직에도 약을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특히 고령에서도 효율이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뇌질환은 대부분 고령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단기적인 변수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 결과와 FDA 승인 여부입니다. 임상 결과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접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바이오 기업 특성상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단기 성과보다는 기술 가치와 플랫폼 확장성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가이드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머니루트를 마칩니다. 이번엔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라이프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다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라이프 플러스 시간입니다. 요즘 중고거래 많이 하시죠? 필요 없는 물건을 팔기도 하고 새 제품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중고거래는 이제 하나의 일상적인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끊이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고거래 사기입니다. 분명히 가격도 괜찮고 판매자도 친절해 보였는데 막상 돈을 보내고 나면 연락이 끊기거나 전혀 다른 물건이 배송되는 경우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기 전자기기나 공연 티켓, 한정판 상품처럼 수요가 높은 물건을 중심으로 사기 거래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사기를 반복적으로 당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심리적 조급함입니다. 중고거래에서는 좋은 물건이 나오면 금방 팔린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먼저 결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바로 입금하시면 드릴게요. 다른 구매자도 있어서 먼저 보내시는 분께 드립니다와 같은 말은 대표적인 심리 압박 문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판단보다 감정이 먼저 작용하게 되고 결국 충분한 확인 과정을 생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를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사기 판매자들은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 거래 내역 캡처 등을 보내며 자신이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또 후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여러 개의 계정을 이용해 가짜 거래 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도용되거나 조작된 경우가 많고 겉으로 보이는 자료만으로는 안전한 거래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소액이라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몇만 원 정도는 잃어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쉽게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소액 거래를 노린 사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도 사기를 키우는 또 하나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연령이나 경험과 관계없이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직거래입니다.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고가의 물건일수록 가능하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택배 거래를 해야 한다면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확인한 뒤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거래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판매자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신뢰를 강요하는 경우, 혹은 지나치게 서두르는 경우라면 조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거래 전에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검색해 이미 신고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사기 이력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나 서비스도 많기 때문에 조금만 확인해도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잘 활용하면 매우 유용한 소비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본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금전적인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플러스였습니다. 네, 중고거래 사기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은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스포츠 프리즘 시간입니다. 박상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프리즘입니다. 여러분, 시속 350km로 달리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 가시나요? 눈 한번 깜빡하는 순간에 야구장 하나를 지나쳐버리는 속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스포츠가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전 세계 8억 2천만 명이 보는 스포츠,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F1, 포뮬러 1입니다. 그리고 이게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F1은 국제 자동차 연맹, 피아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등급의 자동차 경주입니다. 매 시즌 전 세계 20여 개 나라를 돌면서 그랑프리를 여는데요. 모나코의 좁은 골목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한가운데까지 매번 다른 서킷에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F1 머신은 그냥 빠르기만 한 차가 아닙니다. 일반 스포츠카가 보통 300에서 500마력 수준인데 F1 머신은 1000마력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무게는 800kg, 일반 승용차의 절반도 안 되는 무게입니다. 가볍고 강력하니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는데 가속력이 워낙 강해서 드라이버가 코너를 돌 때 자기 몸무게의 5배에 달하는 중력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기절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그 상태에서 기어 변속을 초당 4번을 하는데요. 그 상태를 2시간 내내 집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동차 경주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인 겁니다. F1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3가지만 알면 레이스가 훨씬 재밌어집니다. 한 시즌에 그랑프리를 24번 여는데요. 레이스마다 순위별로 포인트를 쌓아서 시즌이 끝날 때 가장 많이 쌓은 사람이 챔피언이 됩니다. 그런데 F1은 챔피언이 2개입니다.
개인 챔피언 따로, 팀 챔피언이 따로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왕자를 놓고 동시에 싸우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피트스톱입니다. 레이스 중간에 타이어를 교체하러 박스로 나오는 행위인데요. 근데 타이어 4개를 전부 교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2초 안팎입니다. 이때 사람이 10명이 달려들어서 2초 만에 타이어 4개를 교체하는데요. 이 피트스톱 타이밍 하나가 레이스 결과를 완전히 뒤집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DR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앞차를 추격할 때 리어윙을 열어서 공기 저항을 줄이고 순간적으로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장치입니다. 한참 뒤처져 있던 차가 직선 국간에서 순식간에 치고 나가는 장면. 바로 그게 DRS의 힘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F1이 이렇게 다시 뜨거워진 데는 영화 한 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개봉한 F1 더 무비인데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았고 탑건 매버릭을 연출했던 감독의 작품입니다. 전 세계 흥행 수익이 우리 돈으로 약 9천억 원을 넘기면서 역대 모터스포츠 영화 중 가장 흥행한 스포츠 영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유럽이나 남미보다 한국에서 유독 더 잘 됐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적 관객 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2달 내내 극장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영화가 특별한 건 실제 F1 그랑프리 현장에서 촬영했다는 점인데요. 실제 레이스가 있는 주말에 직접 서킷에 들어가 찍었고 현역 드라이버들도 실제로 출연했습니다. 그야말로 F1을 가장 가까이서 담아낸 영화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F1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인천시가 F1 그랑프리 개최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송도나 영종 같은 인천 도심을 레이스 코스로 만드는 게 도심 서킷 방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에는 영암 코리아 서킷을 설계했던 독일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사전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적으로도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F1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라남도 영암에서 코리아 그랑프리를 4번 개최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10년 넘게 공백이 생겼다가 영화 흥행과 맞물려 이번에 다시 논의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F1이 달린다면 상상만 해도 굉장히 짜릿할 것 같네요. F1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공학과 전략,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한 곳에 섞인 스포츠입니다. 영화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진짜 레이싱도 즐겨보셨으면 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프리즘이었습니다. 네, 이 속도보다도 방향과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